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냉철한 논쟁을 하지 못하는 일본 고고학계. 현재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강국 중 그 문화와 환경이 가장 특색 있는 민족은 일본이다. 일본어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언어학 내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며 세계의 어떤 주류 언어에도 여태껏 일본어처럼 다른 언어와의 유사성 논란에 휩싸인 적은 없었다. 일본인은 과연 누구이며 언제 그리고 어디서부터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진화시켜 왔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일본인의 자화상을 규정하고 다른 민족이 일본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일본은 국제관계에서 점점 그 위상이 높아가고 있으며 때로 이웃 나라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 지루하게 끌고 온 신화를 탈피해 그들의 연원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미 총균세의 이전 판에서 일본에 대한 간단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지만 지리학적인 결함이 매우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책이 처음 출판된 이래 일본인의 기원과 그 언어의 연원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계속 축적되었으며 이제는 내가 내 이론의 전체적 얼개에 일본을 끼워 넣을 수도 있을 정도가 되었다.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근거로 내세울 자료가 너무나 모순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다른 동아시아 민족, 특히 한국인과는 외모와 유전자 면에서 매우 흡사한 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서 유전적인 특이성은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다. 일본인들은 그들이 문화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꽤 동질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며 기시의 일본인과 큰 차이를 보이는 홋카이도 최북단 섬에 사는 아이누족을 제외하고 일본 전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별로 차이점이 없다. 이로써 일본인이 동아시아 본토에서 최근에 이주해왔고 열도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아이누족을 대체했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어가 여느 동아시아 본토의 언어와 매우 밀접한 유사성을 보일 것이라는 사실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앵글로색슨족이 AD 6세기경 유럽 본토에서 영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영어가 여타 게르만 언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고대 언어와 일본인의 기원을 밝힐 다른 모든 증거 사이에 드러난 이 모순점을 어떻게 풀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는 4개의 상반된 이론이 있다. 나라별로 우세한 이론은 각각 다르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일본인의 기원을 BC 2만 년 전 빙하기에 일본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점차 진화한 것이란 견해를 취한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을 하던 기마 민족이 AD 4세기경 한국을 거쳐 일본을 정복했을 것이라는 이론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 이론대로라면 그들은 결코 한국인이 아니다. 반면 서구의 많은 고고학자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론은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진 않았지만 일본인이 BC 400년을 전후해 한국에서 벼농사와 함께 이주한 자의 후손이라는 설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이론에서 거론된 사람들 모두가 뒤섞여 오늘날의 일본인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기원에 관해 비슷한 의문이 발생했다면 냉정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질문이 일본인에게 향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유럽 외 지역의 여러 나라와 달리 일본은 개화를 시작하고 19세기 후반 산업화를 일굴 때 정치적 독립과 문화를 보존했다. 이는 놀라운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일본인은 서구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에 마주해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어와 일본의 문화가 너무도 독특해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발전 과정을 닮았다고 자부한다. 일본어가 다른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곧 문화적 정체성의 함락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1946년까지 일본의 학교에서는 AD 712년과 AD 720년에 쓰인 연대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사의 신화를 가르쳤다. 이 연대기는 창조신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태어난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손자인 니니기를 일본 규슈 지방에 내려보내 지상의 신과 결혼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니니기의 증손자 진무는 신성한 새의 도움으로 그의 적을 무력화하고 BC 660년 일본의 첫 왕이 되었다. 이 BC 660년이라는 연도와 일본 왕실이 등장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 사이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연대기는 13명의 가공의 왕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1왕 히로히토는 마침내 일본인에게 본인이 신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표했다. 그때까지 일본의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왕이 신의 핏줄이라는 틀에 맞추어 역사를 설명해야만 했다. 오늘날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제약은 남아있다.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으로 AD 300년에서 AD 686년 사이에 세워진 158개의 거대한 고분군이 있다. 일본의 고대 왕가와 왕실의 유물이 보존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유적지는 여전히 왕실 유물관리소의 소유로 남아있다. 고분을 조사하는 것은 신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고 이런 까닭에 일본 왕실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 또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 기원은 한국일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그들의 선조가 오늘날의 미국인과 관련이 없다고 고고학적 결론을 내리지만 일본에서는 어찌되었건 옛 조상이 오늘날의 일본인으로 이어져 있다고 믿는다. 그 결과 일본은 고고학 분야에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많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고고학에 쏟는 대중의 관심도 높다. 매해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유적지를 발굴하기 위해 1만 명이 넘는 인부와 5만 명의 현장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중국보다 20배나 많은 유적지가 발굴되었다. 수많은 유물이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고 중앙일간지 일면에 실린다. 현대 일본인의 조상을 밝혀내기 위해 과거의 일본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유물을 설명하는 고고학자들은 일본의 옛 주거지가 다른 나라와 달리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 고고학자는 2000년 전의 유적지를 설명하면서 쓰레기 더미의 주목, 유적지에 살던 사람들이 한 곳에 쓰레기를 버린 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 청결을 생활화한 결과고 이는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일이라 강의할 정도다. 일본 고고학계가 냉철한 논쟁을 하기 힘든 이유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일본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사람들 중 문화를 전달한 주체는 누구이며 누가 문화적으로 우월한가? 미개한 야만인은 누구이며 땅에 대한 역사적 당위를 내세울 수 있는 나라는 어디란 말인가?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에는 AD 300에서 700년대에 사람들이 왕래하고 물자를 교역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매우 풍부한데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다는 증거이며 한국에서는 노예와 장애를 보내온 것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점령했고 일본 왕실을 세운 이들은 한국인이라고 맞서는 시기다. 결국 일본이 1910년대 한국을 합방했을 때 일본군의 수뇌부는 이 합방을 두고 상고시대의 합당한 질서가 회복되었다며 축배를 들었다. 그 35년 동안 일본 점령군은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고 한국인에게 자국어 대신 일본어를 배울 것을 강요했다. 일본에서 수세대에 걸쳐 살아온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 시민권을 획득하기 어렵다. 일본에는 16세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기념으로 한국인 2만 명의 코를 베어 일본으로 가져가 묻은 코무덤이란 게 있다. 한국인이 일본인이라면 질색하고 일본인이 한국인을 경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외관상 다분히 신비로워 보이는 고고학적인 논란이 어떻게 사람들을 흥분시키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역사서가 쓰기 이전의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유물이 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국보로 소장되어 있는 AD 5세기 무렵의 에나후나야마 검이 그것이다. 은으로 장식된 이 철제 검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장 중에 하나가 새겨져 있다. 글은 위대한 왕과 신하 그리고 초안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을 언급한다. 문장은 마모되고 유실되어 완전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의미를 추측해야만 한다. 일본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유실된 글자가 8세기에 쓰인 일본 연대기에 기록된 미즈하와케 왕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그런데 1966년 한국의 역사학자 김석형이 일본 학자들을 경악해야 할 의견을 내세웠다. 유실된 글자 속 이름이 사실은 한국의 계로왕이고 이름이 기록된 신하는 일본의 일부를 점령한 한국의 봉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상고시대의 합당한 질서란 말인가? 오늘날 일본과 한국은 모두 경제부국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이 두 나라는 잘못된 신화와 참혹했던 과거라는 굴절된 렌즈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본다. 이 대단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대립한다면 동아시아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일본인이 진정 누구이며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인과는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은 그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